당신은 아무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당신에게 이끌리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 정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본질적인 힘일까요? 카얼 중에 따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현상이며 우리 영혼의 숨겨진 측면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 속 어떤 부분을 비추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은 곧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진짜 이유가 당신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자신 안에서 숨기고 있는 무언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융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 작용하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는 투사의 욕구.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을 향한 끌림에 고정된 원형, 아어커타입에 의해 이끌리는 힘.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 첫 번째 요소인 자기 내면의 결핍을 외부를 통해 채우려는 투사, 프로젝션의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당신이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중심에는 그림자,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억누르거나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아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억제된 성향, 욕구, 감정 등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언제든 의식 밖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고 지냈거나 거부해온 성질을 지닌 누군가가 나타날 때, 당신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그림자는 외부 인물에 투영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저 사람 안에 당신의 결핍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면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이에게 끌리고 자신감 없는 이는 단호한 사람에게 매혹됩니다. 이 끌림은 결국 온전함을 향한 무의식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갈망하던 상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종종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마치 완벽하고 이상적이며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뜨겁고 몰입되지만 그만큼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핍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만들어진 환영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사의 안개가 걷히면 당신은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점, 한계, 불완전함. 이때부터 사랑은 중요한 갈림길에 다다릅니다. 더 깊어지거나 무너집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상대에게서 더 이상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에 끌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작용하는 강력한 힘으로 별표 원형, 아어커타입, 별표 2라고 불리는 상징적 이미지에 의해 이끌립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초적인 이미지와 상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셔스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대를 거쳐 축적된 심리적 유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별표 아니마, 애니머,
별표와 별표 아니무스, 에너머스, 별표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상징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이 원형들은 단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 왜 끌리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 여성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머니의 따뜻함, 거리감, 말투, 감정 표현 방식 등은 모두 그의 무의식의 여성상으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미지와 유사한 여성을 운명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말이죠. 이러한 익숙함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논리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의 고통을 안겼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패턴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관계의 반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원형이 이끄는 사랑은 깊고 열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건 실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때로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상징적 서사를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환상도 동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무의식적 투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현실 속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환상의 거울이 되고 맙니다. 그림자 투사처럼 원형에 의한 사랑도 현실과 부딪힐 때 깊은 실망감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와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그 사랑은 더 깊고 진실된 무언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과의 제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따뜻하고 다정하며 늘 곁에 있어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은 성장 후에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과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머니가 차갑고 비판적이며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경우라면 그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애착을 형성했던 유년기의 이미지들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저장된 감정의 틀에 의해 형성되며 이후에도 조용히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갑니다. 남성의 경우 이 무의식적 구조는 아니마, 애니머, 즉 남성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에게는 아니무스, 에너머스, 여성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상징이 그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다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은 성장한 뒤에도 그런 면모를 가진 여성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멀거나 불안정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경우 그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여성과 관계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권위 있고 보호적이었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딸은 유사한 남성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차가웠던 경우 여성은 그런 유형의 남성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아니무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들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무언가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을 완성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이미지에 따라 누군가를 이상화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투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융은 경고합니다. 진짜 사랑은 투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은 진실하고 성숙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 아어커타입을 이해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우리의 감정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의식의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내면 깊숙한 곳의 성장과 온전함을 향한 본능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가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심리적 결핍이나 감정의 상처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고자 하며 때로는 이로 인해 특정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무시당한 사람은 지극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건강한 사랑이라기보다 감정적 의존이 감춰진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대 없이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이 일종의 심리치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고 상대는 파트너가 아니라 정서적 지지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대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파트너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며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되지 못한 존재, 즉 자신감 넘치고 대담하며 안정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멋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 완성의 추구는 때때로 개인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대가를 가져옵니다.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며 내면의 공허함을 덮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비추는 관계여야 합니다. 어지럽고 산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질서 있고 계획적인 사람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고 풍부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반된 특성이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조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무의식의 욕망을 넘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의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균형처럼 보였던 차이가 의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한 안식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시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면
이러한 반대의 만남은 오히려 깊은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융계, 윤자이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고 융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게 사랑은 인간의 심리적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상처를 직면하며 동반자로서 진화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찾는 욕망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성장시키지 못한 부분에서 깊은 끌림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자각하고 성장하려 하기보다는 종종 상대에게 의존하며 내면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유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상대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식적이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중독이 아닌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길 말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이상화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무의식에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영합니다. 이 이미지는 보통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기대의 산물입니다. 관계 초기의 이 투사는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는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감탄스럽게 보이며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원하던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욕망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화는 상대를 일종의 신화적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을 구원하고 치유해주며 완성시켜줄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았던 부모나 중요한 인물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완전 무결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유형의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항상 침착하고 통제력 있는 강한 인물이었다면, 그 사람은 비슷한 강한 존재감을 지닌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짊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투사의 베일은 천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드러나고 이전엔 감탄하던 면들이 이제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상화의 대상이었던 상대는 점점 현실적인 인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를 맞이하죠. 진짜 사랑은 상대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도 상대의 부족함도 함께 직면해야 합니다. 이상과 환상을 내려놓고 사랑은 나를 대신 치유해줄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상처를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화의 또 다른 측면은 상대를 일종의 영적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행복, 내면의 평화, 혹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관계는 일종의 초월을 향한 열망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시작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타인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게 되면
그 관계는 쉽게 의존과 고통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던 이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숙함은 이 투사들을 알아차리고 그 환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피어납니다. 상대를 나의 치유 도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환상의 무대가 아니라 두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서로를 구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진화해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관계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관계 초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는 현실의 인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상화의 메커니즘이 붕괴되는 시점이며 종종 이와 함께 관계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보려는 욕구는 사실 우리가 자신 안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환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치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사랑도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상대의 결점, 연약함, 한계, 진실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을 때 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제 그 사람 자체에 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만들어진 이상적인 이미지, 즉 갈망과 결핍, 희망의 투사에 이끌립니다. 그 이미지가 현실과 부딪히고 이상화했던 상대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갈등과 실망이 생기고 때때로 관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순간이야말로 사랑이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투사하던 이미지를 내려놓고 상대를 진짜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사랑의 탄생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진정한 수용을 실천하는 사랑. 도피가 아닌 내면의 길이자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여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두 번째 주요 이유, 즉 별표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원형적 패턴, 아어커타입, 별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융 심리학에서의 원형 개념의 기초부터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 카얼 중, 은 별표 원형, 아어커타입, 별표를 인간 경험의 보편적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유전적으로 형성된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반복적 주제와 역할로 나타나며 우리의 사고와 감정,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학자 융근, 은 원형을 인간 영혼의 중심 구조라고 표현했으며 이들은 신화, 종교, 전설, 꿈, 동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형은 생각, 감정, 선택,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어머니, 현자, 연인과 같은 원형들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와 소속감을 추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렌즈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내부 모델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 원형들과 조화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원형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융은 사람들이 단순히 외적인 특징이나 취향만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특정 원형과 상징적으로 공명할 때 강한 끌림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보호자, 반항아, 구원자, 영적 동반자의 이미지를 자극할 때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강한 인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닌 상징적 인식, 심발릭 레커그니션, 저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것 같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끌림은 내면의 온전함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성장시키지 못한 자아의 한 부분을 상징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감춰진 상처를 치유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연결 속에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화된 투사입니다. 원형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실제 인격이 아닌 우리 무의식 속 욕망의 화신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희망과 이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과도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구원자, 나, 이상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게 됩니다. 설령 상대는 그런 역할을 선택한 적도 원한 적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상화를 멈추고 상대를 명확히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환상을 벗어버릴 때 관계는 처음으로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무의식의 패턴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형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는 익숙함에 대한 끌림입니다. 융과 그의 제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경험과 감정과 공명하는 것에 이끌린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설령 고통스러운 것이었더라도 말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익숙한 패턴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컨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감정적으로 거리감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 상황이 싫지만 무의식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안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표 무의식적 인식, 언컨셔스 레커그니션, 별표는 자각이 결여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적인 관계의 반복 속에 가두고 무의식적으로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 아래 과거의 상처를 다시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될 때 사랑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해방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관계를 찾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느끼는 감정과 선택의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경험과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내면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방식, 끌리는 사람, 원하는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린 시절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익숙한 관계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는 대부분 논리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각인된 자동 반응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융이 깊이 탐구한 투사, 프로젝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결핍, 두려움 또는 억압된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상대를 마치 우리 내면의 필요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는 우리도 모르게 오래된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익숙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 익숙함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특성을 상대에게서 인식하고 그 친숙함을 안전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험 외에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이고 집단적인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호적인 어머니, 용감한 영웅, 지혜로운 안내자와 같은 보편적 원형, 아어커타입들은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형성하며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따르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신화, 이야기, 종교, 영화, 문화적 상징들은 이러한 원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닐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기대하는 역할 모델이 되었고,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에서 남성이 보호자이자 강인한 존재로 묘사된다면, 그런 특성을 가진 남성에게 더 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단 무의식 속 이상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온유함, 공감과 연결된 여성 원형은 정서적 위안을 찾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선호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끌림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원형적 이미지와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묘한 친숙함, 그 감정은 사실 과거의 감정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활성화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자주 부모나 양육자와의 첫 애착 경험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익숙함은 일종의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마치 무의식이 말하듯이 이건 익숙해. 여긴 안전해.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 결핍, 거절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말이죠.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친숙함을 정서적 치유로 착각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신 과거의 반복된 패턴을 다시 연기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미해결된 심리적 패턴의 반복으로 설명되며 어떤 이들은 이를 별표, 감정적 카르마, 별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며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융과 마찬가지로 융근, 은 감정적 성숙은 우리가 상대에게 투사한 무의식적 이미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각 없이 친숙함에 대한 끌림은 이상화, 침묵 속 기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정서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파트너를 찾는다면 그 사람이 현실의 인물인지 아니면 무의식이 만든 이미지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환상은 사라지고 실망과 아픔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패턴을 바꾸기 위한 열쇠는 자기 인식입니다. 어떤 패턴에 끌리는지, 어떤 원형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를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은 무의식의 도피처가 아닌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선택하는 방식은 무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형성된 심리적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라는 무의식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두 개의 깨어있는 영혼의 만남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상처 입은 자아와 잊혀진 욕망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의식적 움직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 속에 머문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한 호감이나 취향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과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조용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사실 잃어버린 자아의 일부분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움직임은 융이 설명한 아니마, 애니머,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 그리고 아니무스, 애너머스,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원형적 이미지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상징은 우리가 이성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융그는 이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인 친밀감, 결합,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대의 외면이나 성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 깊은 곳의 기억과 감정에, 특히 어린 시절 애착의 경험을 자극하기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거나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익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그때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번에는 완성하기 위해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의식적으로 익숙함이 느껴질 때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대는 단순한 애정의 연결이 아니라 오래된 공허를 메우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이상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의 진짜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보는 것입니다. 유년기 경험, 문화적 모형, 집단적 원형, 아어커타입, 이 과정을 형성합니다. 보호자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이상적 동반자 같은 이미지들이 우리의 연애 기대치를 구성하며 이는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투사와 환상의 수렁에 빠져서 실망과 오해를 반복하게 됩니다. 융, 중, 은 진정한 관계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함을 찾는 본능은 사실 치유와 성장, 자기 발견을 위한 내부 여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애정의 욕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이미지를 현재의 파트너에게 투사할 때 우리는 옛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새롭게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반복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무의식이 치유를 위한 통합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자신을 더 온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죠. 이러한 유대는 또한 내면의 균형과 자기 수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투사했던 그림자, 섀도우, 억압되거나 부정한 자아의 요소들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일은 심리적 성장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의식적으로 익숙함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곧 내면 통합의 길이 됩니다. 무의식적 애착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의 경계의식과 자존감을 자극하는 역할입니다. 상대를 채워주는 존재로 설정할 경우 우리는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자기 존중을 회복하고 정서적 독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면서 깊은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균형의 장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친밀함과 자율성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익숙함을 찾는 심리는 그 자체로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패턴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것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재통합하는 변화의 과학적인 여정이 됩니다. 관계는 도피처가 아닌 자신의 상처와 그림자를 마주하는 거울이 되고 우리는 더 성숙한 애정을 배우게 됩니다. 융의 명언처럼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한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애정일 뿐만 아니라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나를 완성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심리적 성장은 자신이 억압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통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 길에서 익숙한 것과의 연결은 오래된 애착 패턴을 해체하고 내적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단지 심리학을 다루는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의 영혼을 탐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융의 세계, 그리고 당신의 내면 여정을 탐험해봐요.